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럼 오후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대해서 권기훈 SA님과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비스는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고요. 이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통합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코드 위스퍼러인데요. 이거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게 돕는 그런 코딩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코드 카탈리스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있어요. 유니콘 컴퍼니의 이땡땡님이 있네요. 처음에 이제 초기 개발 환경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소스 저장소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개발팀은 이 코드 리뷰를 항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플리캐스트를 보내고 코드 리뷰를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 계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다 원활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한 서비스가 코드 카탈리스트인데요. 이 안에서 프로젝트 관리, 코드 저장소, CI/CD, 파이프라인 관리, 이슈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땡땡님이 이렇게 프로젝트 환경을 셋업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환경 셋업할 때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이제 시작해서 하면 이제 프로젝트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안에서 소스 코드 저장소, 이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배포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여러 툴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하면은 초기 환경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해 또는 우리는 ECS 기반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템플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은 보다 빠르게 프로젝트 초기 환경을 세팅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 카탈리스트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지금은 요 스페이스 안에 여러 프로젝트, 현재 지금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네요. 이렇게 프로젝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Create Project 버튼을 눌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GitHub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GitHub과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빈 프로젝트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리액트 기반의 이런 투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여러분들께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오른편에 얘는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어떤 IAM 폴리시를 갖고 있고 또 얘는 배포를 어떻게 할 거고 하는 이런 기본 어떤 초기 환경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들을 읽어보시고 이런 형식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할 사용할 AWS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린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CDK 배포 롤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우린 CDK 언어를 타입스크립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는 배포를 서울 리전에 할 거기 때문에 서울 리전을 기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CDK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또 서울 리전으로 선택을 했죠. 이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왼쪽을 보시면은 오버뷰, 저기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리캐스트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워크플로우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슈 탭에서는 여러분 이슈 관리를 할 수 있고 코드 탭에서는 이렇게 소스 저장소가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 안에서 이제 Git 기반의 소스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CI/CD 탭에서는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환경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셋업을 하면은 여기 사용자를 추가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멤버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등록되지 않는 사용자들에서는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서 인바이트를 보내게 되면요, 초대장이 저 이메일 주소로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초대장을 받아서 억셉트 버튼을 눌러서 이 프로젝트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런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발을 해야겠죠. 우리 개발할 때 뭐 피처 브랜치를 따서 개발을 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를 받죠. 코드 리뷰를 받으면은 머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슈 코드 소스 저장소 탭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스 저장소가 있고요. 얘를 이제 저는 로컬에 이런 환경, 개발 환경을 세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론 리파이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클론 해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 퍼스널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아서 환경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터미널 띄워서 git 클론으로 이렇게 클론을 받고 생성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갖고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로컬에 이렇게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IDE를 띄울 거예요. VS 코드를 띄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환경이 이렇게 백엔드가 백엔드 디렉토리 안에 있고 프론트엔드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피처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피처 브랜치를 먼저 하나 딸게요. 타이틀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피처 브랜치입니다. 현재 브랜치가 따졌어요. 피처 브랜치를 따고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고민 끝에 my to the app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개발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어요. 이제 커밋을 해줘야겠죠. 커밋 로그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밋한 코드는 푸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면은 이제 이 원격에 있는 저 코드 카탈리시스트에 이제 이게 푸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를 보면은 피처 브랜치가 하나 있죠. 이제 절로 옮겨가서 커밋된 내용들, 업데이트 이름 변경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이걸로 이제 플리캐스트를 보낼 거예요. 저렇게 플리캐스트를 지정을 해서 타이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잘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리뷰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리뷰를 해주겠죠. 그리고 리뷰 담당자를 이렇게 민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리캐스트를 보냈어요. 이렇게 PR이 하나 이렇게 생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이제 민지 화면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민지가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지가 이렇게 오버뷰 보다가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풀 리퀘스트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민수가 보낸 풀 리퀘스트예요.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했지 하고 변경된 코드 내역들을 이렇게 diff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네, 보니까 정말 이름을 멋지게 잘 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코멘트를 남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 리뷰에 대해 하면서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어프로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플리캐스트는 이게 머지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다시 이제 민수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머지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민수는 이런 코멘트 내용을 확인하고 또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요. 그래서 머지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머지 전책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머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던 그런 방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카탈리시스트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지가 잘 됐죠. 네, 이제 이렇게 소스 작업을 했어요. 이제 배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배포를 어떻게 할지 여기서 좀 보니까 이 코드 카탈리시스트에서는 CI/CD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때 액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워크플로우의 각각 스텝을 좀 더 쉽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전 정의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키팩트를 X3에 올릴 거야, 또는 ECS에 배포할 거야, 또는 EKS에 배포할 거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서 이것들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가 구성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커밋할 때마다 또는 이제 플리캐스트가 올 때 또는 이제 특정 어떤 브랜치가 특정 이름 패턴이 따졌을 때 이 워크플로우가 트리거가 돼서 이 CI/CD 워크플로우가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을 CI/CD 워크플로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워크플로우 목록들이 있고요. 제가 수정할 이제 메인 워크플로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워크플로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 소스가 커밋되면 트리거 되도록 했고요. 먼저 백엔드 빌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빌드 패키지하고 프론트엔드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를 배포하면서 이 워크플로우가 종료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워크플로우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진행 단계들, 진행 스텝들을 상세 진행 스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머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제 이건 디플로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배포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로그들을 여기서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빌드 관련된 로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뭐 npm 빌드하고 그리고 여기서 빌드하고 빌드 로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콘솔 로그들이 여기에 다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가 잘 됐는지 그런 로그들 또는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워크플로우들은 사실 YML 야물 형태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시게 되면은 야물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액션 단위로 뭔가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면 편리하다 그랬죠. 이게 사전 정의되어 있는 액션들이에요. 뭐 ECS로 디플로이를 한다거나 CDK 디플로이 한다거나 이런 뭐 등등들 여러 가지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워크플로우 중에서 웹훅 관련된 이런 액션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한번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저기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션 관련된 이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프로덕션 배포를 위한 어카운트, AWS 어카운트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디플로이 환경에 디폴트가 하나 있고 전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프로덕션 환경에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상 여기서 와서 기존 디벨롭 환경을 프로덕션 환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발 환경하고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환경 두 가지 환경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워크플로우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뒤에다가 프로덕션 관련된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뒤에다가 에딧 버튼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그런 워크플로우 추가할 때 액션을 통해서 추가해도 되지만 저는 마지막에 있는 프론트엔드 저 디플로이먼트를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아키팩트, 우린 프론트엔드 아키팩트를 각각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 배포한 다음에 프로덕션에 배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액션 이름에는 뒤에다가 프로덕션 꼬릿말을 이렇게 PROD라고 붙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에는 환경 정보에는 프로덕션 환경들, 연결된 어카운트들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컨텍스트 정보가 있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엔드 API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백엔드가 배포되면서 이 배포된 그 API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마지막 마찬가지로 그 스택 네임에 프로덕션이라는 이런 꼬리만을 붙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배포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밋 버튼을 누르면요. 이 워크플로우 파일이 프로젝트 저 루트 디렉토리에 가보면 워크플로우 야물 파일이 있어요. 커밋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서치 저장소가 이제 수정이 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워크플로우를 이제 트리거해서 이제 곧 이게 시작을 하게 돼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배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워크플로우가 시작이 됐죠. 네, 백엔드 현재 빌드하고 있고 백엔드 지금 빌드 패키지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상태를 볼까요? 현재 환경들, 커뮤니티 환경들 셋업을 하고 있네요. 셋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스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 상태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제 배포 작업들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한 로그들을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배포됐으니까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디플로이 한 거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변수로 이 URL, 클라우드 프론트 URL을 퍼블리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설치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 개발 작업도 하고 이런 CI/CD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 설계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인데요. 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개발하시다 보면은 내 PC에서는 잘 돼요. 이상하네요. 이런 어떤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 PC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내 로컬 환경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클라우드 위에, EC2 위에 소스 저장소에 있는 그런 소스를 올려놓고요. 개발 환경, 투명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로컬 ID나 아니면 클라우드 ID를 연결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내 로컬 환경의 특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코드 디렉토리 아래 보면은 이렇게 개발 환경이라는 이 메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서 개발 환경 생성하면은 내가 연결할 ID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집브레인 기반의 아이디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번 데모에서 VC 코드 기반의 아이디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클론할 소스 저장소, 개발 작업을 하려면 소스가 필요하죠. 클론할 소스 저장소 선택을 하고요. 브랜치 선택을 하고, 네, 그 개발 환경에 대한 컴퓨팅 환경 설정을 하고요.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제 내 로컬에 있는 이 VC 코드를 이렇게 띄우게 돼요. VS 코드를요. VS 코드를 이렇게 띄우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클라우드 위에 지금 이런 개발 환경을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있어요.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로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개발 환경은 사실 이 dev 파일.yaml이라는 거 안에 기술되게 있어요. 저건 이제 표준 그런 어떤 개발 환경이 저기하는 표준 스펙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은 저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셋업이 완료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이 세팅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백엔드, 빌드 테스트, npm 인스톨, 런 빌드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로 npm 인스톨, 런 빌드, 커버리지 이런 명령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개발 환경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가보면은 이렇게 커버리지 쪽 폴더도 생기고 npm 노드 모듈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npm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리액트 어플리케이션,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뜨게 돼요. 그렇죠?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저 아이디는 내 로컬에서 리모트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스 코드를 여기서 수정을 할 거예요. 이제 내 로컬 아이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에다가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넣었고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되죠. 그렇죠? 현재 지금 저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했는데요. 저거는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EC2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지금 EC2에 있는 거를 브라우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 개발 환경에 가보면은 이렇게 현재 동작 중인 개발 환경 목록들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완료했어요. 네, 그 다음에 커밋을 해야겠죠. 내가 변경한 코드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커밋을 하게 됩니다. 커밋하고 푸시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개발 환경 위에서 클라우드 개발 환경 위에서 개발 작업을 마쳤어요. 마쳤고 이렇게 소스 저장소를 들어가 보면은 내가 지금 올린 그 커밋이 이렇게 올라갔죠. 네, 작업 추가를 위한 제목 변경, 이 잘 커밋이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노트북 없이 이런 아이패드 위에서도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연결해서 개발 작업을 하고 푸시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투명한 그런 개발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 카탈리시스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협업 환경을 위해서 이 작업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칸반 형태의 작업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를 생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럼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서는 백로그들 관리를 하고요.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면서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완료된 일을 아카이빙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직접 보시는 게 더 훨씬 더 빨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슈 탭에 들어와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이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 제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설명을 작성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커다운 형태로 내용들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리치하게 작성할 수가 있죠. 프라이어티를 정하고 라벨들도 이렇게 원하는 그런 라벨들을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담당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커스텀 필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린 이거는 릴리즈 계획을 세울게요. 이걸 릴리즈 1.0에 릴리즈할 그런 피처라고 가정을 하고요.
컴포넌트 같은 것들도 커스텀 필드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각 단계를 이동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 이슈 가보면요, 전체 목록에 대해 그리드 뷰를 제공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뭐 기능 1, 기능 2, 기능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어떤 스토리들, 태스크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라벨들도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빠르게 만들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릴리즈 1.0에 배포할 거고요. 마지막 것만 0.1.0에 릴리즈 계획을 세웠네요. 담당자들도 이렇게 여기서 쭉쭉쭉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뷰를 제공을 하는데요. 예, 그리드 뷰, 보드 뷰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보드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이 보드라고 하고 필터라던가 소팅을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백로그에 이렇게 있네요. 이번 스프린트에 우리는 기능 1, 기능 2, 기능 4를 개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백로그에서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할 때는 실제 액티브 이슈만 보면서 이제 오늘은 기능 1 개발하고 끝났으면 리뷰를 옮겨놓고 기능 2 개발하고 이런 형식으로 현재 스프린트 중에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여기서 완료된 항목들을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래닝하고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슈 기능은요,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개발 방법에 따라서도 적용이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네, 코드 카탈리시스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플리캐스트에서 설명을 작성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 코드 리뷰를 잘 하려고 하면은 플리캐스트에다가 리뷰를 생각해서 이거는 어떤 변경입니다 라고 잘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AI가 작성을 해줍니다. 저 뒤에 있는 화면은 내가 요번 어떤 PR에서 변경된 코드예요. 그래서 저 코드를 갖고 디스크립션을 PR 설명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얘를 저 Write Description for me를 클릭을 하면요, 이제 요 AI가 변경된 코드를 쫙 읽어서요, 어떻게 코드 변경된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를 디스크립션에 넣어놓고 이제 설명을 요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플레이캐스트를 할 때 코멘트를 이제 많이 주고받는데, 이거에 대한 요약도 마찬가지로 요 아마존 Q 인 카탈리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어떤 기능 개발 작업들, 그런 작업 자체를 AI가 직접 수행하게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 Q 인 카탈리스트는 프리뷰 형태로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영어로 그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한번 볼게요. 이슈 트래커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슈를 하나 생성할 거고요. 이 작업을 AI한테 맡겨볼게요. 이 AI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슈 제목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요 아래 설명란에 AI한테 어떻게 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린 요 투두 어플리케이션에서요, 투두를 입력할 때 여러 개의 투두를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간단히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를 개인이 아니고 이 아마존 Q, 야 네가 이래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 변경할 그런 소스 저장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슈를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 이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아마존 Q가 이 일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지금 인프로그레스를 바뀌었죠. 그럼 이제 얘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들어가도 보면은 현재 얘는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읽고 있어요. 요구사항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저장소를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지 이 어프로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코멘트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어프로치를 하나 볼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여러 개의 투두를 입력할 거니까요, 저 람다 함수에서 add 투두 함수에서 어레이를 투두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다이노DB에 어레이를 인서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테스트 코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만들 거고요. 프론트 엔드 쪽도 저런 식으로 코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저는 이번 빌드에서는 프론트 엔드 반영 안 할 거고 API 쪽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엔드 람다 함수만 바꿀 거야. 이번 여러 개의 투두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백엔드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 AI는 다시 내 코멘트를 기반해서 어프로치를 좀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프로치를 갖고 이렇게 다시 계획을 했어요. 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 백엔드의 람다 함수만 이렇게 여러 개의 투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진행해 라고 이렇게 프리시드 버튼 누르면요, 그럼 이제 이 AI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현재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죠. 코드 제너레이션이 다 끝나면은 빨리 감기를 좀 할게요. 하면은 이제 변경된 코드로요, 플리캐스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플리캐스트를 보내줘요. 네, 새로운 PR이 하나 생성이 됐죠. PR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 PR을 들어가서 한번 새 탭을 띄워 볼게요. 네, PR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보드로 들어오면은 저 작업이 다 끝나서 리뷰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의 리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PR로 들어가 보면은 PR 디스크립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실제 코드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람다 함수, 저 람다 함수에서 이제 여러 개의 투두를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서 읽어와서 이 투두 어레이를 만들고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DynamoDB한테 여러 개의 투두를 인서트하기 위해서 put 리퀘스트를 저렇게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ynamoDB의 배치 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투두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람다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온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프로브 하면 되고요. 더 소스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체크업 받아서 뭐 추가 어떤 소스 변경 같은 거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얘한테 일을 시켜서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더 나하고 코딩하기 좋은 그런 어떤 코딩 친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지금 아마존 요 Q 기능은 프리뷰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은 아마 생산성이 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장 용량, 컴퓨팅 환경, 생성형 AI 사용 횟수에 따라서 스탠다드 티어, 엔터프라이즈 티어에 대한 과금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따라서 이런 환경들을 준비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절대 간단치 않은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코드 카탈리시스트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협업하고 코딩하고 또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코드 카탈리스트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그럼 마이크를 권기훈 SEN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기훈입니다. 네, 방금 철원님께서 코드 카탈리스트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서비스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개발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니콘 컴퍼니의 개발자 김땡땡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니콘 컴퍼니 입사하신 지 약 1년 정도 되신 주니어 개발자이신데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셔서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아직 클라우드가 익숙하신 분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AWS SDK를 활용하여서 기능 개발을 또 하는 업무와 AWS CDK를 통한 인프라 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이제 조금 막막해지게 되어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써보니 서비스에 의존하기에는 AI가 만들어낸 이 코드 퀄리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땡땡 씨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의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회원가입 기능을 이미 구현하는 데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땡땡 씨는 아직 주니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링을 먼저 해보면서 다른 분들의 코드를 참고해 보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UI 라이브러리 문서를 보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조합해 보기도 하고, 또는 AI 챗봇에게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회원가입 기능이긴 하지만 땡땡 씨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이 예시는 매우 간단한 예시이긴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고 또 추가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특히나 이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코드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회원 가입과 같이 단순한 로직들을 반복적으로 구현하시거나 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SDK 등과 같이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구와 기술들을 학습하는데 개발자분들께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포럼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코드를 참고해 보셨던 경험들도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이제 복사했던 코드가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라이센스 등을 의도치 않게 침해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또 종종 보안이 취약한 코드가 우리의 코드로 침투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어느 정도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에서는 많은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바로 이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거나 또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는 바로 개발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안해주는 그런 AI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저희 서비스가 아닌 다른 떠오르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안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또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작성한 모든 코드로부터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시큐리티 스캔 기능과 이 제한된 코드가 만약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이를 알려주게 되는 레퍼런스 체킹 기능인데요. 뒤에서 데모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는 지금 현재 일부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용자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돌아가신 후에 한번 직접 코드 위스퍼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위스퍼러는 지금 바로 IDE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IDE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코드 위스퍼러가 코드와 이 주석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서 실시간으로 여러 종류의 코드를 생성하여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제안을 받고 싶으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 기능을 끄시면은 매뉴얼하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드 위스퍼러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하신 코드 스타일이나 명령 규칙에 따라서 코드 위스퍼러가 제안을 생성하게 됩니다. 코드 위스퍼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파이썬, 자바, C#,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쉘 스크립팅, SQL 문법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 CDK, 테라폼의 지원도 추가가 되어서 인프라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도 코드 위스퍼러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DE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젯브레인 기반의 IDE, 주피터 노트북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AWS 내에서도 클라우드9,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람다 콘솔 등에서도 코드 위스퍼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코드 위스퍼러를 어떻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코드 위스퍼러를 VS 코드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AWS 툴킷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인스톨 누르시면은 바로 설치가 되고요. 왼쪽 창에서 AWS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단에 코드 위스퍼러 누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개인 사용자 티어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AWS 콘솔에 접속할 때 사용하시는 계정이 아니라 AWS 빌더 계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AWS 빌더 계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계정이 있으신 경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 영상의 과정과 같이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메일 인증만 거치시면 되고요. 별도로 카드를 등록한다던가 비용이 청구되는 것 없이 코드 위스퍼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IDE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코드로 이동하셔서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코드 위스퍼러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저희는 김땡땡 씨가 되어서 이 코드 위스퍼러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코드나 주석을 기반으로 제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CSV 파일을 파싱하는 이 함수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도 물론 코드 위스퍼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범 사례들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AWS 서비스에 대해서 코드 위스퍼를 활용하신다면 그 어떤 AI 도구들보다 높은 퀄리티의 제안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활용 사례를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선 앞서 보여드렸던 그 회원 가입 양식과 같은 코드를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이제 주석을 통해서 어떠한 필드 값이 있는지, 그리고 뭐 제출 버튼, 취소 버튼이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주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주석의 내용과 하단에 이미 작성해 주었던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registration for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코드를 생성하는데 코드 위스퍼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 SDK를 사용하여서 S3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코드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업로드 파일 to S3와 같이 간단하게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기본적인 S3 버킷의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템플릿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뒷부분의 코드에 역시 자동으로 제안을 해주어서 주석 없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작성하여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귀찮은 작업들을 코드 위스퍼에게 맡기시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코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면서도 사실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밀리곤 하는데요. 이제 기존 코드를 기반으로 유닛 테스트용 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더미용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 예시용 데이터를 오른쪽 위처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코드 위스퍼러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간혹 정규 표현식으로 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검사할 일이 있을 때 사실 이 정규 표현식 문법을 전부 외우고 있으신 상황이 아니라면은 매번 구글링으로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귀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코드 위스퍼러로 빠르게 생성하고 더 핵심적인 일들에 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프라 관리에도 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 즉 IAC를 도입하시곤 하는데요. 이 IAC에 맞게 또 새로운 형식의 문법을 익히고 또 오류 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AC 코드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포맷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소스들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코드 위스퍼러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타입스크립트 파이썬용 CDK 그리고 하시코프 테라폼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 위스퍼러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시큐리티 스캔 기능인데요. 시큐리티 스캔은 코드 위스퍼러의 코드 생성 로직과는 별개로 코드 위스퍼러가 생성한 코드나 혹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코드들에 대해서 보안 스캔을 통해서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검사하고 또 수정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OWASP 표준 상위 10이 AWS의 보안 표준이나 모범 사례 등이 포함이 되고요. 스캔 결과를 CWE 넘버링을 통해서 명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AWS 툴킷에서 이 시큐리티 스캔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IDE 상에 열려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보안 스캔 작업이 실행되게 됩니다. 하단에서 스캔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검사가 끝나면 이렇게 결과를 클릭하셔서 해당 코드로 이동해 어떠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처럼 수정을 제안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의 어플라이 픽스 기능을 통해서 바로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퍼런스 체킹 기능입니다. 이제 최근 AI 서비스들에서 라이센스나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드 위스퍼러에서는 내장된 레퍼런스 체킹 기능을 통해서 제안하는 코드가 이전에 학습했었던 특정한 레포지토리의 특정 라이센스를 가진 코드와 유사한 경우에 코드 제안 상단에 이를 미리 알려주고 추후 제안을 수락한 코드들에 대해서도 로그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코드 위스퍼러가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제안된 코드 상단에 라이센스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를 엑셉한 후에 추후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코드 레퍼런스 로그를 통해서 로그들을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출처에 해당하는 코드의 링크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CLI 환경에서도 코드 위스퍼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맨드 라인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길이나 도커, npm 등 약 500개 이상의 CLI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성하던 이런 명령어들을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CLI에 대한 문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전환해야 했었던 이 번거로움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깃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Q를 입력하게 되면 자연어를 즉시 실행 가능한 배시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도 코드 위스퍼러 CLI에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Q도 코드 위스퍼러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존 Q는 앞서 철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어 형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코드 생성이나 라이브러리 및 API 사용법 안내, 오류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작업을 채팅 형식으로 아마존 Q와 질의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은 모두 개인 개발자라면 코드 위스퍼러 인디비주얼 티어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만약 조직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은 코드 위스퍼러 프로페셔널 티어를 구독하시면 추가적인 기능을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엔터프라이즈 제어로 중앙에서 코드 위스퍼러 사용에 대한 계정 관리와 정책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코드 위스퍼러 사용에 대한 통계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코드들이 제한이 되었고 또 사용자들이 이 제한된 코드를 얼마나 높은 확률로 수확하는지 등에 대한 이런 수치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용 커스터마이즈 기능입니다. 이제 내부 레포지토리를 연결하게 될 경우에 이제 격리된 조직만의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생성하게 되어서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나 API 등을 활용하는 코드 블록을 제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드 위스퍼러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활용 꿀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위스퍼러도 결국에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 함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배열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와 같은 불명확한 프롬프트보다는 숫자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만들어줘와 같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예시나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경우 반복적으로 생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위스퍼러는 주석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코드도 같이 컨텍스트로 이용하기 때문에 빈 파일에 바로 주석을 넣고 제안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기존 코드가 있을 때 더 나은 제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함수나 변수의 이름을 명확히 정의하고 생성하는 것도 제안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먼저 임포트한 후에 제안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도를 코드 위스퍼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해당하는 코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체인 오브 서 전략인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서 의도에 더 부합하는 코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코드 위스퍼러를 개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와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를 활용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